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매미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게 울리는 초가을에 천안의 한 작은 공원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3박 4일을 하와이에서 100불을 가지고 즐기고 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 자금이 넉넉하신 분들이야 뭐 이런 것들이 좀 웃기는 소재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주머니도 비어있고 빈털터리로 다니는 저에게는 상당한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비행기 요금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제가 올 때 미국 그 미네소타라고 하는 주가 시카고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캘거리라고 미국에 있는 그 시애틀 그 위쪽에 캐나다 큰 도시에서 갈아타고 거기서 직항을 타고 서울로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상당히 뭐 한 18시간, 비행기만 18시간을 타야 되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 때 물론 편도이긴 했습니다만은 520불에 두 명이서 1000엽을 조금 넘게 해서 짐 들고 가방 들고 그렇게 한국에 들어온 게 바로 엊그저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좀 밑밥을 깔았습니다만은, 그럼 과연 서울에서 태평양 연안의 큰 도시들이 많이 있죠. 북쪽에는 캐나다 밴쿠버, 그 바로 밑에 시애틀, 그리고 거기서 한 3시간 자동차 거리에 있는 제가 살던 포틀랜드, 쭉 내려가면은 샌프란시스코,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LA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태평양 연안 도시까지 서울에서 얼마나 비행기표가 가장 저렴하게 들을지 한번, 여기서 가는 비용 얼마나 될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1000불 이상이라고. 이거 편도입니다. 1000불은 안 들겠나? 그러면은 한 뭐 내가 말했으니까 한 800불, 700불, 600불, 500불, 400불. 자, 어느 데에 속할까요? 제가 같으면은 오늘 아침에 어제도 좀 연구해 본 바에는 인천에서 포틀랜드, 제가 있던 데까지 가는데 약 400달러, 50만원 이면은 한번 경유를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유를 해서 포틀랜드 가는 게 약 400여 불. 그리고 뭐 인천에서 제가 있던 동생집 미네소타 시카고 옆에까지 가는 데는 약 한 500불 정도의 편도 요금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좀 비싼가요? 아니면 뭐 기대 이하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 돌아갈 때 얼마나 들까 싶어가지고 내년 1년 뒤에 얼마가 또 이제 대금이 올라갈까, 항공료가 올라갈까 등등을 또 생각을 해보고 예산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느라고 요즘 시간도 많고 해서 궁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던 길에 바로 포틀랜드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포틀랜드라고 하는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제가 여행 중에 미국에 49개 주는 돌아와 다녀봤는데 아직도 하와이 일주를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참에 그러면은 하와이에 일시 체류를 하고 좀 놀다가 뭐 한 3박 4일 정도 놀다가 그리고 포틀랜드로 가자, 뭐 이제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 제가 지금 하와이 여행을 챙겨봄으로써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50개의 주를 전부 이제 돌아다 보는 나름대로의 이제 목표를 완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영상 내용이 돈 얘기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뭐 숫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미리 그냥 예고편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우리가 그 백불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3박 4일의 경비 중에 어떤 게 포함이 되느냐. 하와이에서 자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첫째, 돈이 많이 들죠. 먹는 문제, 이것도 적지 않게 들어가죠. 셋째, 씻는 문제. 뭐 이거 자는 게 뭐 호텔에서 자면 씻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아. 저한테는 씻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교통편입니다.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편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다가 미국에 가다 보니까 또 짐이 많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다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여행지에. 그러면 이 또 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등등을 가지고 이 모든 5가지의 비용을 3박 4일 놀면서 미국 달러 100달러로 빠득빠득, 하와이가 태평양에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 왕소금을 긁어가지고 한번 예산을 짜봤는데 과연 될 것이냐? 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영상을 찍죠. 그래서 요거는 다소 긴 얘기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수년을 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거를 아시기 전에 저는 이제 주로 차로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바다를 건너 다니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빨라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 또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을 할 때 비행기로, 값싼 비행기로 얼마나 잘 다닐 수 있느냐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다니는 데 있어서 경비를 절감하고 시간을 절감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이 비행기 용어에 좀 헷갈리는 거 몇 가지를 좀 추려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용어에 대해서 한번, 여행 용어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한국말로 쓰는 것도 좋지만 이제 비행기 티켓부터 한국을 딱 나가면 이제 해외 아닙니까? 그냥 영어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레이오버라는 게 있고 스탑오버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레이오버하고 스탑오버의 차이는 뭐냐? 오버는 오버인데 이 스탑오버는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이 이 북경을 가야 되는데 인천공항에 내려서 그리고 서울에 들어와서 그리고 좀 하루 이틀 지내다가 다시 이 입국 수속을 마쳐서 출국을 해서 북경으로 간다. 즉 여기서 24시간 이상 체류를 해서 공항 바깥으로 나오는 행태, 약간의 멈춤, 이거를 스탑 오버라고 합니다. 레이오버는 이제 뭐냐면은 비행기가 이제 여러 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네소타에서 이제 캘거리를 갔어. 그럼 이제 캘거리에서 다른 비행기를 또 갈아타고 거기서 뭐 한 7시간, 6시간 정도 또 대기하다가 또 새로운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죠. 자, 동일 루트선상에서 24시간 이내에 같은 공항 시설 내에서 임시적으로 체류하는 어떤 방식을 레이오버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그래서 이제 레이오버하고 스탑오버를 용어의 뜻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좀 쉬운 거긴 한데 트랜짓하고 트랜스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트랜스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딱 있어. 환승이야. 그러니까 환승이라는 얘기 뭐예요? 우리가 지하철 환승하면 뭐 1호선에서 완전히 다른 3호선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즉 완전히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거를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우리가 트랜짓 한다는 또 말도 써요.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이제 티켓에 트랜짓 한다고 돼 있으면 이거는 열차를 갈아타는 게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대림역을 지나면 거기서 2호선을 탈 수가 있죠. 2호선을 타면 트랜스퍼야. 근데 계속 타고 예를 들어서 대림역을 통과해서 그다음에 어디야? 뭐 다음 역으로 또 갔다. 이거는 뭐냐면 대림역을 트랜짓, 경유를 해서 지나갔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트랜스퍼라는 말하고 트랜짓 하는 말하고 좀 또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와이에서 스탑 오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인천에서 호놀룰루까지 가는 걸 끊고 그리고 내 뜻에 따라서 3박 4일 뒤에 다시 호놀룰루에서 포트랜드 가는 비행기를 이제 끊고 또는 뭐 저쪽에 미네소타 가는 비행기를 끊든지 이제 그때 형편대로 하지만은
반드시 미국 가는 길 중간에서 3박 4일 동안 호놀룰루에서 스탑 오버를 하고 인근을 좀 돌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용어를 하시면은 제가 용어를 자꾸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헷갈리기도 하지만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근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 불만 사항이 좀 있어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세계 여행, 세계 여행 간다. 그래.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몇 대륙, 몇 대양이 있나요? 아세요? 자, 세봅시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6대륙만 있는 게 아니라 남극도 있잖아. 7대륙이죠. 그리고 7대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7대륙, 7대양이야. 거기에 속한 크고 작은 나라들과 테리토리들, 조그만 섬들 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세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파리를 갔다 오고 런던을 갔다 와서 집에 돌아와서 우리가 세계 여행을 갔다 왔다 하기에는 조금 뭐라고 해요. 좀 거시기 하죠. 근데 그걸 차라리 그냥 유럽 여행, 그 좀 솔직하면은 그냥 영국 여행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냥 런던 갔다 와가지고 유럽을 다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세계 여행이라는 말을 쓸 때는 조금 겸허한 마음으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가 왜 그냐면은 우리가 상박산에도 좀 올라가고 도봉산에도 올라가고 그러죠. 우리가 그냥 산보 수준이지, 주말에 가는. 근데 히말라야 산을 목숨을 걸고 가시는 분들한테 같은 어떤 용어를 적용을 하고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뭔가 좀 격이 안 맞아, 그쵸? 그리고 이제 흔하게 또 쓰는 말 중에 또 이런 말이에요. 세계 일주를 간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일주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온다든지 또 어떤 특정 지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순환해서 오는 과정을 우리가 세계 일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여행하고 일주는 뭐냐, 조금 차이가 비슷한데, 세계 여행은 그야말로 월드 트래블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레저, 목적이 자기 어떤 즐거움이나 또 호기심이나 또는 음식이나 케이팝 어떤 거를 보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목적이고, 세계 일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을 갔다 오는 게 목적이니까 대부분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지. 그래서 이제 혹간 보면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브라디보스톡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사이베리아 루트를 타고 러시아 저 끝단에 가셔서 잠시 유럽 몇 군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갔다가 와. 그런데 여행기를 보면은 어떤 문화적인 여행기라기보다는 하루 종일 운전하고 가는 것밖에 없어. 그럼 그게 사실 일주야. 여기서 일주의 뜻은 뭐냐? 갔다가 오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문화 탐사라든지 역사 탐사라든지 무슨 고궁지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조금 적으로 봤을 때에는 세계 여행하고 세계 일주라고 하는 정의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미국에도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오버랜드하고 오버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라고 그러면 오버시야. 여기서 C는 해가 되고 외는 바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버랜드라는 말을 미국 사전에도 없는, 이게 말하자면 조어야, 조어. 만들어진 말인데, 그 말을 들으면 딱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해외에 나가긴 나가는데, 랜드니까. 이게 이제 육지를 통해서 나가는 거야. 바다를 가려면 배 타고 간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자동차로 또는 육상이니까 자전거로 또는 오토바이크로, 바이크로 간다든지, 이제 이런 또 걸어서 갈 수는 없겠지, 너무 멀어서. 자, 이제 이런 육지의 땅을 의지해서 가는 걸 우리가 오버랜드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오버랜드하고 오버시의 차이가 아니라, 오버랜드하고 오프로드라고 하는 것들을 자주 혼용을 해서 쓰고, 오프로드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버랜드 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자꾸
발로 동음이의어 뭐 다른 말은 똑같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꾸 격가지를 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건 그게 아니다 라고 오늘 좀 명확하게 오프로드와 그 다음에 오버랜드의 차이점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프로드는 뭐냐? 이게 가기 전에 이 로드 바깥에서 노는 거죠. 길이 없는 거야. 그죠? 자, 길은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박정희 시절 1974년도인가 뭐 언제지 그때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놓기 전에 68년도인가 놓기 전에 다 우리나라에는 다 대부분 도로는 신장로라 그래가지고 그냥 밀고 흙먼지 나는 돌이 자갈들이 좀 우글우글하던 그런 신장로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 아스팔트가 없었지. 그러니까 그것도 길은 길이야.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제 길이라는 거는 돌짝밭, 하여튼 뭐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들을 이제 우리가 뭐 아스팔트도 물론 포함해서 그걸 길이라고 그래요. 그 오프로드는 뭐냐?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야. 그 예를 들어서 봅시다. 뭐 우리 설악산에 가면 뭐 이렇게 그 물줄기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거기를 누가 뭐 우마차 끌고 뭡니까 차들이 갈 생각을 안 하지. 근데 이제 그런데 그 우리가 마운틴 바이크처럼 그냥 사람이 걷기도 힘든 데를 자전거를 타고 막 이러고 다니는 스포츠의 개념이 들어가서 약간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죠. 넘어지면 뭐 다리 하나 부러먹는 거는 다반사겠지만은 오프로드를 하는 그 기어, 그러니까 그 장비들의 주된 점은 뭐냐면 일반 자동차 갖고는 차 고가 높아서 다 찌그러 먹고 또 사륜이 아니면은 그거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 오프로드, 즉 길이 없는 곳, 예를 들어서 뭐 한탄강 그 강가 자갈밭을 다닌다 그러면 웬만한 차 가다가 그냥 모래밭에 빠져갖고 헤매서 못 나와. 강물에 빠지지. 이와 같이 길이 아닌 데를 다니기 위해서 그런 약간의 그 레저지요, 짜릿한 맛들을 즐기기 위한 그런 운행 방식을 우리가 오프로드 드라이빙이라고 그래요. 자, 그와 반대로 그러면 오버랜딩은 뭐냐? 오버랜딩 목적은 그 험한 길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오버랜드는 뭐냐면 롱 디스턴스야. 일단 여기서 랜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뭐 에버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랜드라고 해서 국가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북한을 건너서 신의주를 통해서 만주를 거쳐서 내몽골을 거쳐서 외몽골을 거쳐서 이렇게 여러 나라를 장거리 장시간을 건너가기 위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프로드 차량을 가지고 길 흙밭길 놔두고 사람이 다니는 길 놔두고 히말라야 산꼭대기를 넘어서 이렇게 가지는 않지.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프로드는 이제 오버랜드는 뭐냐면 길만 있으면 가는 거야. 이게 오프로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갈 수 있는 길은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로도 갈 수도 있고 오토바이로도 갈 수 있고 또 승용차로도 갈 수도 있고 SUV로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오프로드용 그 기어처럼 아주 멋진 우람한 그 허먼가 뭐 군대 차량 같은 걸 가지고 장식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차량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이 어떤 그 리미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단지 육상으로는 어떻게든지 가야 돼. 자, 그리고 말한 대로 이 롱 디스턴스를 가기 위해서는 take a long day.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차박을 한다 하면 이제 주말에 식구들하고 잠깐 뭐 홍천강 밑에 가서 그늘에서 뭐 개울가에서 불고기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주말을 즐기다가 돌아온다. 이건 레저 활동이지. 레저 활동이기 때문에 뭐 이런 데는 우리가 요즘 소위 말하면 캠핑카를 또 왜 갖고 다닌다 이해가 안 가. 그냥 보통 타고 다니는 차 뒤에다 냄비 싣고 블루스탄가 그걸 싣고 그냥 가서 자리 깔고 돗자리 깔고 앉아서 구워 먹고 와도 맛있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오버랜드라고 하는 것은 롱데이야. 얼마나 가면 롱데이냐? 2, 3일 갖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대개 뭐 기본으로 석 달, 뭐 최소 1년 정도는 여행을 해야지. 좋은 길게는 한 시즌을 갔다 오려면은 뭐 2, 3년 정도 걸어서 다시 본대 귀환한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차가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1년, 2년 정도를 갔다 온 롱데이를 갔다 오면은 막 오버랜드라고 우리가 쳐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버랜드는 또 뭐해서 이게 그런 본래 유래를 했느냐? 예전에 이제 요즘은 이제 자동차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말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말을 이용하고 또는 걸어가야 된 유명한 오버랜드는 호주의 그 양치기 목동 같은 경우는 호주 남부 퍼스에서 저 다윈시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가야 되면은 그 지도상에선 가깝지만 양을 느려터진 양부리를 끌고 가려면은 그 6개월이야.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사건 사고가 있을지를 모르는 거지. 뭐 또 다른 비견한 예로는 예전에 서부 개척사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요세미티 쪽이나 이쪽에서 금광이 나왔어요. 그래서 1849년인가 막 그때는 막 골드러시라 그래가지고 저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뭐 말을 끌고 말에다가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여러 가지 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열을 지어가지고 애들 싣고 와이프 싣고 가보지도 않은 땅이야. 그냥 소문만 듣던 땅이야. 목숨도 잃을 수도 있고 재산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와이프와 자식도 잃을 수 있는 그 위험스러운 길을 어드벤처,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가는 어떤 탐험심이 없으면 가지를 못해. 이런 것들이 서부사에 많이 있어요. 예전에 보게 되면은 제칠 안식교회라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이제 서부로 솔트레이크 시티로 왔던 그 개척사를 보거나 또는 크론다이크라고 저쪽에 캐나다 북쪽에서 거기서도 금강이 발견이 됐어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해. 근데 이 고갯길 말이죠. 눈 있는 그 캐나다 그 로키 산맥의 눈길 하나 넘어가면은 100명 넘어갔다가 살아서 가는 사람이 그 중간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80명이고 20명이 산을 하나를 넘어갔을 정도로 그거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어드벤처한 스피릿이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죠. 자, 그런 고난의 길을 가려니까 당연히 옛날부터 오버랜드라고 하면은 어떤 게냐면 가다가 뭐 밥 주는 데가 없어. 밥 사 먹을 데가 없어. 아니 뭐 잘 수 있는 여관이 없어. 뭐 무슨 금캐러 가시는 분들이 뭐 산꼭대기에 누가 있나. 100명 가면 80명 저 산 넘다가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은 self-sufficient 또는 self-reliance 그래요. 뭐 한국말로 이제 표현하면 자급자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추위에도 견뎌야 되고 배고픔에도 혼자서 생존을 해가지고 서바이벌 해서 가야 돼. 목적지에. 이러니까 이게 오버랜드의 가장 큰 힘든 거야. 요즘에 누가 그런 여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어디 투어를 간다. 그럼 신경 쓸 게 없어. 투어 가이드가 다 맞춰진데 돈만 내고 가서 사진 찍으라면 사진 찍으면 되고 그리고 기념품 사라고 그러면 기념품 사면 돼.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거의 없고 밥 주는 식당 가서 밥 먹고 예약된 모텔이나 호텔 가서 자면 그뿐이야.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오버랜드라고 하는 것은 self-reliance 그리고 self-sufficient 자급자족을 해야 돼. 자기 의존해서 혼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여행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멋진 뭡니까 4x4 엔진을 가지고 막 계곡에서 말이지 얼마나 스릴이 있겠어, 그죠? 큰 바위들 막 넘어가는 그런 오프로드하고는 전혀 완전히 오버랜드하고는 다른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차이점들이 완연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를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자동차 안에다가 요즘에 다 먹거리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셀프 서피션트한 것 같아. 자, 그런데 가다가 이제 피곤해. 그러면 이제 캠핑장에도 들리고 이제 캠핑지에 가다 보니까 밥하기도 싫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행 스타일이 모텔에 가서 자거나 돔에 가서 자거나 캠핑장 가서 자게 되면은 사실 어떤 적인 면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면 셀프 서피션트한 감이 좀 없잖아.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세대 사람들이 하기에는 그 카테고리를 맞춰서 내가 진정한 오버랜드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래서 하와이에 제가 지금 말하는 100불짜리 3박 4일 프로젝트도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하와이라는 오지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먹고 자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세계 여러 가지 그 물정들을 조사하고 거기서 서바이벌 해야 돼.
그래서 무사히 내가 목표로 했던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포틀랜드로 돌아갈 수 있을 때 내가 오버랜더로서의 나의 스스로의 자격 기준을 만족했다라는 게 이제 내 스스로가 입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중국 또 가서 자동차가 가지고 못 가니까 버스라든지 백패킹을 할 거고, 나머지 여행들도 대부분 그렇게 최소한의 경비와 맥시멈으로 볼때를 다 보고 그리고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생각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오버랜더가 갖춰야 될 것은 또 무슨 정신이 있느냐 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 이 얘기 뭐냐면은, 디스커버리는 뭐예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다는 뜻이야. 자, 우리가 차를 몰고 갔어. 그래가지고 모스크바의 뭐 크렘물린 궁 앞에 가서 찍었어. 그거는 투어 패키지로 오신 분이나 비행기 타고 오신 분이나 시베리아를 자동차 끌고 뭐 몇천 킬로미터를 가신 분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새로운 걸 발견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오버랜더로서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거는 좀 부족해. 그러니까 오버랜더는 그것도 다 해야 돼. 하지만 어떤 디스커버리, 즉 남들이 잘 안 가거나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탐구욕이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우리가 기독교로 다니시는 분들은 구약과 신약이 있고, 구약 첫 번째 장이 제네시스, 창세기야.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가, 예전에 우리가 인류 역사에 보면 홍수기라는 게 있어. 홍수기 때 아라라산에 뛰어든 노아의 방주가 내려앉았던 산 이름이 아라라산이야.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거기 있다는 것 같은데, 터키 끝에.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은 도대체 어디를 두고 하는 소리야? 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성배라고 하잖아요, 그죠? 홀리그레이, 이것도 어디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그 예전에 그 다윗 왕이 했었던 그 뭐지, 다윗 왕의 성소에 있었던 그 뭐지, 법궤, 법궤, 그것도 어디 가버렸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먹고 놀고 즐기고 보는 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들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탐구심을 쫓아다녀서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이걸 오버랜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오버랜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야, 그죠? 이런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 어떤 그 마음에, 겉으로는 모르지, 겉으로는 몰라.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디를 가고 몇 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내가 오버랜드라고 자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계 일주라든지 세계 여행이라고 하는 말들은 제 개념에서 봤을 때는 아까 7대6, 7개국주, 그 다음에 전 세계는 250개의 국가와 테리토리가 있어요. 유엔에 가입한 국가 194인가 7인가 하고, 나머지 이제 영토, 괌이라든지 마카오, 홍콩 뭐 이제 이런데, 푸에르토리코 이제 이런데 그 테리토리들이 있어, 영토들이. 다 250개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절반 뚝뚝 잘라가지고 125개 정도는 다니고, 그 다음에 7대6이니까 남극까지 해서 세대륙 정도는 다녀야 되지 않겠어? 그 유럽도 말하면 58개국인데, 유럽도 한 27개국 내지 30개국 정도는 갔다 와야 유럽을 봤다. 아프리카도 58이야. 그러면 한 30개국 정도는 갔다 왔다라고 우리가 해야 해외 그 대륙을 하나 끝냈다라고 어느 정도 수박 겉핥기로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바람이, 제 아는 분들 중에서, 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함부로 세계 여행이라든지 뭐 세계 일주라든지 오버랜드라든지 이런 말들을 이렇게 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여행의 터미널라지들을 이렇게 제가 좀 정의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잘 맞게 좀 쓰셔가지고 설된 말로 좀 무식이 빛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과한 말씀 드렸나? 자, 오늘 다음 영상 하와이 편은 또 다음에 순년을 해서 제가 천안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좀 편한 마음으로 다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